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쟁점 법안 6건과 상설특검 추천 권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자, 오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언급을 좀 했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좀 통과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특히 괄목할 만한 거 상설특검 관련한 것입니다. 이게 또 특히나 제2요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원래는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네. 추천위원회 국회 추천목이 4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2명을 여야가 각각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여야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이걸 개정하고 상설특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2요구를 앞두고 있는 3차 특검뿐만이 아니라 상설이라는 우회로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겠다라는 사실 같습니다. 바로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반헌법적인 이유라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사안인데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당 추천 2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2명의 야당 추천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수로 2대2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회의장이나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이게 특정 정파성을 띠지 않는 법조계의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장이나 원로들이 각각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규정대로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여당이 원하는 인물이 특검이 된다라고는 절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국회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그동안의 정신을 다 파행으로 깨면서까지 기어코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정말 추미애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성윤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국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그에 준하는 분들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게 공정한 특검이라고 누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상설 특검 자체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회로이긴 합니다만 그 우회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어코 이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이 고집을 민주당이 버려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합리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뭐 일반화된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해찬 전 최고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책임을 같이 지고 그 갈등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통합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가자라는 큰 대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화된 논리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국민에게 그럼 또 신뢰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받아서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저도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의 특검안이 좀 과도하다. 저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셨죠. 지금 엄청나게 수정을 해가지고 여당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안을 냈어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비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토권은요. 우리가 조직에서 많이 일을 해보셔서 알지만 초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 비토권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업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비정상에 좀 대응하는 일시적인 비정상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또 보면은 동행명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청문회나 안건 심사할 때 불출석하면은 동행명령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한 법안도 좀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도 좀 야당 입장에선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 조금 그건 과죠. 예,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청문회에서도 그것을 다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국회 권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히 있다. 근데 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걸 좀 진행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로도 강하게 여당을 압박하고 지금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제도가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 상시적으로 전국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국회가 계속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좀 자중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평론가께서 조금 냉철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어떤 민주당의 권한 강화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국회의 지형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국회가 23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되면 이게 수사기관의 어떤 체포영장을 실질적으로 국회가 마음대로 발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 지금은 많이 퇴색돼서 막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입니다만 보통은 양당이 협의해서 증인 중에 서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사람 좀 빼주고 합의되는 사람 부르고 하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발부하더라도 그게 막 남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22대 국회 들어선 좀 관행이 깨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청문회나 이런 일상적으로 국회 회기 중에 일어나는 일까지 동행명령을 발부하게 되면 1년 365일 내내 체포영장 같은 동행명령장을 국회가 막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국감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주요 어떤 국회 회기가 아닌 행사에도 뭐 생업이 있는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사업이나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안 오면 구금 신청하고 이거 무슨 어떤 굉장히 강력한 일당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 아닐까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지금은 다수당이니까 이걸로 막 여당에 불리한 증인들 우리가 다 동행명령 하겠어라고 하지만 이거 만약에 바뀌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야당이 막 요구할 때 그래 들어줘라. 대신에 인사청문회로 나중에 그 당시에 야당도 골치 썩을 거다. 결국 정권이 번갈아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이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저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예.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드는 곳이어야지 이 수사기관처럼 막 사람을 체포하고 이런 권한까지도 너무 남용하려면 안 된다라는 좀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두 번째 질문 드린 부분은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좀 주셨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사실 지난 국회 때 그때 민주당 주도로 올렸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올렸을 때는 21대 국회 딱 끝나는 상황이었었고 네. 이번에 다시 올린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법인 거죠. 근데 이 양곡관리법은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책. 네, 정책인데 이것을 정치화 시킨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에 의거해서도 만약에 양곡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정부가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안 사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재정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 재정에 관한 유연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좋을 일이 없어요, 국가에.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다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매년 논의를 해가지고 양곡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은 정책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가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행정부가 계속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되는 법이 아닌데 그거를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꼭 필요했다면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재정 건정성이나 예산 관리의 문제로 이걸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여건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안 하다가 이제 바뀌니까 결국 농민들 표를 의식해서 이걸 밀어붙이는데 저는 이런 방향이 농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품종에 상관없이 그냥 양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벼농사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들을 보면 다품종 개량화를 통해서 양이 좀 적더라도 비싼 값을 주고 살 만한 그런 고부가 가치 농산물들을 생산하도록 이 정부가 이 농가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방향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쌀 많이 생산해서 쌀이 남으면 정부가 다 수매해 준다. 그럼 누가 공들여서 투자해서 어떤 개량된 품종을 생산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튼튼하고 최대한 많이 나는 그런 쌀 많이 짓겠다. 이게 우리나라 벼농가나 전반적인 이 농축산가가 건강하게 나아갈 길이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오래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정부의 세금으로 그냥 무조건 농사 짓기만 하면 돈을 다 퍼주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농작물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업 정책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에게 돈 더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차원이 아님을 좀 국민들께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정책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정책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이 분야는 또 막 농림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겠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 민주당의 농해 수위 위원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한 두어 사람 나오고 이 윤석열 정부 이 농식품부 장차관이랑 그냥 국회에서 끝장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보고 한번 판단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 이게 한번 통과되면 매년 3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끝장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도 고취시키고 어느 쪽이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정책적 토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사실 그런 류의 정치계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좀 여러 번 행사했던 거기도 하고 그것뿐 아니라 오늘 말한 다른 법안도 대치가 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가가 앞으로 나가려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뭐 의회, 국회의 의미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행정부가 여당이 재정을 통과시키는데 야당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행정부가 재정만큼은 야당과 꼭 함께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조 원 넘는 돈을 쓸 때 이 쓰여지는 돈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가 고스란히 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 돈이 다 잘 쓰여지거나 다 효율적으로 쓰여지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썼을 때 그 논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함께 그걸 잘 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분담하는 거군요. 그렇죠.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의회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국회는 자기 이익 외에는 국민의 이익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서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국민을 위해서 종을 울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종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여야 상황을 조금 짚어볼게요. 좀 길진 않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당사 압수수색 이틀째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좀 사과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내 일 아니다, 남의 일이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명태균의 미움과도 관련이 없고 김대남의 기억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게 국민의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좀 보다 무겁게 이 사태를 인식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명태균 신발 보도나 이 검찰발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안 될 걸 되게 만들거나 될 걸 안 되게 만든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해요. 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순순히 협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는 뭐 서울의 조은희 의원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한 4명, 5명 동시 경선에서 1차 과반을 얻은 분이에요. 구청장 출신으로 워낙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명태균 씨가 도와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시의원 공천받기로 했다 했는데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시의원 경선에서 떨어져서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역에 가서 내가 누구도 도와줬고 누가 뭐 해준다 허풍을 막 떠는데 정작 된 게 별로 없어요.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개가 맞아떨어진 허풍쟁이인 것이지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시스템을 흔들 만한 문제를 야기할 인물은 아니라고 봐서요. 저는 뭐 얼마든지 가져가고 검찰이 뭐 자료를 확보하고 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뭐 저 말씀에는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 자체가 명태균 씨의 녹취를 들었고 그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저 외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 중에는 안 된 것도 있고 개 중에는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만약에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그 의혹은 풀려야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지금 녹취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지금 느낌으로는 이거 뭔가 있는데 왜? 그걸 깔끔하게 털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털어내는 건 어떤 거냐면 명태균 씨의 시작부터 끝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예를 보세요. 처음에는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여론조사 가지고 내부의 캠프랑 싸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내쫓아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 국민에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주변을 살피고 자기 캠프나 중요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때는 자기 주변에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하나하나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꼬리 자르기 조금 잘랐다가 좀 많이 잘랐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잘라내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이는데 국민이 그 의혹을 그냥 어떻게 덮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않는 대로 이루어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2월 10일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재표결하기로 이제 여야가 날짜를 합의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탈표 얘기 좀 나오잖아요. 특히 그 이탈표랑 그 우리가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몇 번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연계해서 말하는 시각도 일각에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이 생각하면 진짜 해당 연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검 협박은 굉장히 비열한 정치 공작이죠. 당원 게시판 의혹은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안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에게 물어보고 소명하라고 했더니 이럴 거면 특검 통과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와 상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어제 오늘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다들 특검 통과 시킬 테면 시켜봐라.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제일 먼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이 먹히질 않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본인도 예. 발을 살짝 빼지만 측근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로 변죽을 올리고는 있죠. 그 친한계들이 방송 나와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용인이 돼요. 근데 이 특검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갖다 바치는 행위인데 이것까지 저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가 이거 내가 통과시킨 거 아니라고 해도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저는 보수 진영에서는 발붙이고 정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인 당원 게시판 의혹과 이 특검을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자해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자기 자신의 소신이 특검 통과라면 그 이야기를 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 반헌법적이다, 안 해야 된다, 막겠다고 하다가 가족 관련된 의혹이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요걸 하나의 카드로 내밀듯이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무슨 소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의혹을 비껴가자고 정치 공작을 하는구나, 정치 공학이구나라고 보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 특검 협박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재표결하면 뭐 이탈 표결까지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용산과 친윤 의원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비난과 비방이 내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비방과 비난이 적절치 않다는 거는 다 해소가 됐어요. 그죠?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없고 가족들이 쓴 거에서도 그 비난과 비방이 지금 회자되는 그런 극심한 비방이나 비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론 조작을 만약에 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끌어내리려는 하나의 음모로 본다면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끌려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용산에서 푸는 것이 오히려 맞다. 친윤 쪽에서 푸는 게 맞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용산에서 어떻게 풉니까? 친윤이 어떻게 풀어요? 용산이 가족들 시켜서 글 썼나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차치하더라도 여론 조작이 핵심일 때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게 물어서 사실 확인하라는 이 기본적인 요구를 다른 걸로 덮는다는 거 저는 그 어떤 정치인이 이 자리에 있어도 이런 식의 책임 회피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껏 묵인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수 인사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났습니다. 뭐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개헌에 대한 이야기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외연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로 1위를 달리는 차기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진영 논리로 싸우는 모습, 싸우는 한쪽의 대장의 모습 이런 걸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대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대세론으로 일찌감치 쭉 가던 사람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과 행보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수 인사까지 폭을 넓혀가면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모습, 좀 본인을 낮추는 모습, 귀를 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쇼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뭐 저는 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들을지언정 계속해 나가야 되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장혜산 전 최고의 평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얄밉지만 잘하는 거죠. 어쨌든 다른 진영의 인사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 앞에 마주 앉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최근 대통령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따뜻한 밥 사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석연 전 처장 같은 분이 보수 원로로 평가받는데 동의는 안 합니다만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가 가족 의혹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빈틈을 비집고 물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점수를 따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식의 외연 확장 노력을 하려면 일단 집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